무박 4일 동안 이어졌던 판문점 남북 마라톤 협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는 정치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뜨겁게 달군 정치권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강훈식 동국대 겸임 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지지율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남북 관계에 큰 고비들이 있었고 어쨌든 부드럽게 넘어갔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평가 속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 주 만에. 지금 그 그래픽이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보면 그 15% 이상 올라갔고 거의 50%대까지 육박이 되는 지금 49%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런 여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보면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30% 초반대, 그러니까 30에서 35% 사이에 박스권에 갇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권 성향층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국정에 대해서 전폭적인 긍정 평가를 보내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성향층 또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한 60%대 정도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남북관계 긴장 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게 되면서 또 위기 관리에 어쨌든 역량을 보여주게 되면서 여권 성향층에서는 80%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 시각을 보이게 되었고 또 중도층에서 또 일부 야권 성향층에서까지도 긍정적 평가를 내리게 되면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죠. 그 작년 11월 이후에 49% 가장 높게 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국정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쨌든 유권자들,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위기 국면을 좀 벗어나게 되면서 상당한 앞으로 국정의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분석하신 거를 들어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내치 그리고 외치 뭐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내치보다는 외치 쪽에 특히 외교적인 부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박 대통령의 그동안의 그 심지들이 여론을 또 끌어안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하반기에 뭐 중국 전승절 행사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외교적인 굵직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또 다른 또 기회이자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정치인은 지지율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우리 내부적인 갈등은 다원화 시대의 추세에 맞춰서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적인 갈등, 계층, 세대 간 갈등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70년대 5.16 쇼크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현상인데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래서 성과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내내 총선하고 그다음에 대선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랬을 때 정치권에서는 무조건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경향이 다분하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지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외교입니다. 외교하고 최근에 북한 사태에서 보듯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안보는 생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외교는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 무한경제 시대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국제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 외교이기 때문에 외교와 안보는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외교적인 불안감 그리고 안보적인 불안감이 있을 때 국민적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또 해소됐을 때는 국민적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정권에서도 알고 특히 이제 정권에서 중요한 것이 동북아시아의 정세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 이런 역학관계에 대해서 이번 전승절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힘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국내 정치로 미치는 여파를 좀 보면요. 사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뭐 청와대와의 좀 삐걱거리는 관계 이후에 당청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좀 뭐 어느 쪽으로 좀 기울었느냐 이런 얘기들도 솔직히 있었는데 지금 당청 관계가 대통령의 지지율의 급격한 상승과
그걸로 인해서 사실 좀 변화할 수 있는 큰 기제가 된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정확한 말씀이시죠. 근데 실제로 몇 가지 저희가 관전 포인트라면 어쩌면 대통령의 한 수가 주요 적절하게 다 맞았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즉 30% 초반대의 대통령 지지율일 때 원내대표는 과감한 자기 표현을 한번 했었던 거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당의 주도권이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주도권으로 당으로 가느냐 청와대로 가느냐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네. 그것들을 다시 대통령 지지를 회복하면서 사실은 청와대 쪽으로 끌고 온 게 일정 정도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끌고 나갈 수 있는 핵심 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한 축과 또 여당이 뒷받침이라는 두 가지 축이 중요한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그전까지는 약간 동등한 입장에서 해보려고 했던 기준점들을 대통령의 한 두 수 정도로 인해서 이게 사실은 대통령에게 회복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외치로 오는 지지율 상승의 포인트가 내치, 즉 경제 문제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이 49%를 이어나갈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좀 다른 부분으로 전환될 건지에 대한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과거에도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외교 문제는 굉장히 무난하고 좋았었다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메르스나 뭐 이런 가뭄 이런 것들로 악재가 됐을 때 결국은 그걸로 돌리지 못하면 돌아올 수는 없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국이고 특히 총선 전에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도 국정 지지율이 크게 올랐는데요. 네. 지지율이 오른다는 것은 대통령이 어떤 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회복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 큰 성과가 있었는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그다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연이어서 같이 나타났던 것이 이른바 유승민 파동이었거든요. 예. 그때 대통령이 이런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이계 비박과 친박 간의 갈등의 이제 한 중심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정파의 수장 이미지가 그때는 강화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정 지지율의 상승으로 이어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일한다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고 또 외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제 외부에 나갔을 때는 주목도 받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국정 지지를 높게 나오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중국의 전승절 참가해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또 한 달 후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외교적 호재가 지금 이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정 수준 지금보다 더 월등한 수준으로 오르진 않겠습니다만 일정 수준으로 오른 국정 지지율의 이 수준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지지율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들을 그동안 밝혀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거를 훨씬 뭐 내심 반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기회들은 하반기 국정 운영에 있어서 기회들은 한중 관계 그리고 또 10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뭐 이런 그리고 또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카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추진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가 있을 텐데 또 위기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들이 좀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것은 전승절을 참여해서 일본 제국주의 대륙 침략에 대한 항일 전쟁 승리. 네. 그러면 저 일본에 대한 반감이 우리한테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중국이 북한의 1950년 6.25 이후에 10월 7일 날 선전포고를 하고 중국이 북한을 입장에서 해서 네. 중국 인민군을 내려보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의 혈맹 관계에서 우리가 과연 중국과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들 보수층에서 이것에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외교 행보를 보였을 때 국민적인 지지가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중요한 것은 저는 안보적인 위기가 반드시 오리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남과 북이 고위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북한이 어떤 그동안의 경제적인 실리 추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제시한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받아들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북한은 계속 대화 속에서도 도발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 10월 10일 날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장거리 미사일을 네. 2012년 12월 12일 날 발사했던 것처럼 네. 또 이산화탄소 상봉과 맞물려 가지고 도발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이 북한과의 대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네. 여기서 또 강공으로 갈 것이냐 그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보고 네. 특히 중요한 것은 내년에 우리가 총선이 있고 대선이 이제 직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3차 핵실험을 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나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북한 핵실험은 뭐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뭐 한반도 주변 열강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8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특수활동비, 이제 국정원에서 한 60~70% 정도를 그걸 쓰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검찰이나 경찰, 청와대, 국회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그 8,800억 원에 해당하는 그 예산이 국정원의 그 활동비로 쓰이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을 가지고 여야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론을 내야 할 부분들도 결국은 못 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건? 뭐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일단 이게 뭐 특수활동비가 뭐냐 이게 뭐 시청자분 잘 모를 수 있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공무원들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전체가 9천억이 좀 안 되는데요. 네. 그 중에 한 4,700억, 4,800억 정도가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쓴 데가 국방부입니다. 네. 세 번째가 많이 쓴 데가 경찰청인데요. 여기가 1,200억에서 1,700억 사이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보통 때 같은 문제가 안 되는데 국정원이 매년 지금 문제를 뭔가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좀 알아야겠다. 물론 이걸 공개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의회의 입장에서는 적절히 견제하고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데다가 최근에 뭐 경찰청의 경찰청장이 떠나서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인 정종섭 장관이 좀 이렇게 소위 시비가 걸리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정원도 계속 문제가 되고 행안부도 선거 중립을 의심받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과 국정원이 쓰고 있는 소위 8,800억 정도의 60~70%가 되는 이 지점들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 좀 당연하게 좀 들린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과거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 그러면 또 밝혀지냐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매년 뭐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서울시 간첩단 조작 사건 그리고 또 국정원 해킹 사건까지 매번 일어나고 있는 국정원의 문제도 사실은 이건 뭐 소위 새누리당이다 열린우리당 뭐 저기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정 운영이 매번 누가 되고 있는 국정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점검하고 또 지적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좀 넓게 좀 펼쳐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한명숙 그 전 의원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야당이 좀 목리를 부리는 건 아니냐. 왜 하필이면 바로 곧바로 이런 특수활동비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문제를 삼느냐 이런 그 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실 8월 초에 국정원 문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물론 안철수 의원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국정원 관련해서 좀 성과를 기대하고 야당 입장은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확인은 많이 못 해본 것 같고요. 하지만 국정원의 전반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번에 도드라졌기 때문에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좀 점검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려낼 수 있을까, 합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고요. 한명숙 전 총리와의 이거 문제를 좀 하는 건 좀 무리한 시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보면은 단순히 이제 국정원 건과만 연결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난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원내 대책비, 근데 원내대표로서 대책비를 생활비로 줬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고요. 또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도 신계륜 의원이 입법 로비 재판 과정에서 환노위원장으로 있을 때 당시에 이 직책비를 자녀의 유학 비용으로 됐다고 하는 것으로 또 논란이 됐어요. 이것이 직책비, 대책비 이것이 방금 얘기하고 있는 그것도 다 특수활동비거든요. 영수증 필요 없는 거죠? 맞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일환들이에요. 그리고 2013년에 이동읍 헌재소장 후보가 낙마를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 특수활동비 내역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걸로 낙마했죠. 낙마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국정원이나 어쨌든 경찰청 이런 것과 별개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네. 어떻게 행정부를 통제할 것이냐, 감시, 감독할 것이냐의 차원에서 사실 논의는 필요한 지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 비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든가 지금 무분별하게 넓혀져 있는 상황들, 국회에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국회까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또 영수증을 제출하게 하고 사후 용처를 어쨌든 제출하게 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땐 국민에게 어떤 알 권리 또 주인으로서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것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논의는 되고 새누리당에서도 관련한 법안들을 사실 제출한 바도 있거든요. 새누리당 네. 의원들이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시기로서 약간 이제 정치적인 공방의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의도에 대해서 좀 의혹을 받는 지점이 있긴 한데요.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조만간이라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 교수님은 좀 다른 견해 있으십니까? 네, 뭐 예산회계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안보 관련 예산은 총액으로만 정한다. 네. 이렇게 뭐 전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입법을 해놓았고 여기에 이제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특수활동 8,800억 중에서 국정원 예산이 4,800억이고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1차적인 목적은 야당이 국정원이 어떤 정치 개입이 있을 그런 개연성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정치 공세가 1차적인 것 같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측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첫 번째는 최근에 국정원 해킹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안철수 위원장이 맡은 해킹 사건이 지금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정원에 대한 또 다른 각도에서 공격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최근에 뭐 문재인 대표가 한명숙 의원 구하기 해서 뭐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공방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정보기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왜 예산회계 특례법을 만들었겠습니까? 정보기구가 비밀적인 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보기구로서 역할이 없고 최근에 북한 사태에서 봤듯이 정보기구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특히 사이버 전쟁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정보기구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북 방첩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일일이 예산을 공개를 하면 그럼 정보기구를 우리가 왜 만들고 네. 안보 국가기구에서 여러 가지 국정원이라든가 국군 기무사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안보기구 이런 것들을 왜 헌법의 기구로 두고 있는지 물론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다 알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를 해서 국가정보위에서 회의를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알렸을 때 이것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에서도 서로 크로스돼서 감찰실이라든가 감사관이라든가 철저하게 저는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이제 국정원으로 이제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 정권처럼 그런 국정원이 되지 아니라고 보고 네. 내부적인 자정 활동이라든가 내부적인 조직을 더 강화시키면서 유지하는 것이 좀 좋다고 봅니다. 장 교수님 뭐 말씀과 다른 두 분의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술자리 같은 데서 건배사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건배사 할 때 사실 건배사를 잘하면 박수를 받지만 못한다고 질책을 받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건배사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때와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할 때가 있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종섭 장관, 행자부 장관이 이제 새누리당 연찬회 장소에서 총선 승리, 뭐 본인은 생각이 안 나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적절하지 않았다는 데는 세 분 다 뭐 같은 의견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야당에서 뭐 탄핵 소추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관은 또 사과를 했고, 근데 사과 시기를 놓고도 또 갑론을 일방 말이 많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 분은? 뭐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뭐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든 국무위원은 국민의 장관이고 그리고 특히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거 주무 장관이기 때문에 그날에 갑자기 마이크가 왔을 때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았든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실수라고 했지만 그것은 부적절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더 강하게 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헌법상, 우리 어떤 정치 구조 측면에서 보면 헌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내각제적 요소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장관에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관을 하면서도 정치권의 일정 부분 다음 출마를 향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이런데 발을 담그던가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 장관 끝나고 총선을 가기 위해서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콩밭에 가 있는 그런 네.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보고, 이것이 뭐 무슨 탄핵의 대상은 저는 개인적인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뭐 그러나 그것은 뭐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고, 야당 입법기관에서 이것을 뭐 법원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 저는 판단을 하리라고 보고, 그러나 일단은 결자의 차원에서 더 진솔하게 이렇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여야의 어떤 그 지금 정족수로 봤을 때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도 통과되기는 어렵겠죠. 네, 이제 뭐 아까 장 교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약간 좀 저는 좀 짚어야 되는 지점들은 일단 이분은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니까 헌법학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서울법대에 정말 유능한 한국 헌법계에서 유명한 분이신데 일단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지 아셨기 때문에 사과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네. 지금 정종섭 장관께서 판단하고 있지 못한 거는 정무적이고 정치적 판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즉 바꿔 말하면 이 상황이 대통령한테 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전 그 지점은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까지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자꾸 소위 말하는 선거 국면, 이제 4개월 있으면 예비 후보자들이 등록할 텐데요. 이 선거 국면의 중립성을 자꾸 위축받는 네. 이런 문제를 해서 본인 장관이 지금 그리고 야당한테 충분히 공격할 만한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이 부분에서 사과로만 그치지 못할 것이라면 본인의 거취 문제를 본인이 빨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결국은 정권에게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즉 그렇겠죠? 예.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하기도 참 불편한 일입니다. 본인이 그리고 오히려 최경환 부총리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 예. 그 이전에 이제 학자로서 이런 분위기 정도라면 사실 얼마나 심각하냐.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소위 이제 특수활동비도 거기에 1,200억 정도는 경찰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장하는 총괄하시는 분이 총선 필승을 외친 지금 그런 국면이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했을 것을 넘어서 지금 국정 운영에 약간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점을 좀 지적 안 할 수 없고요. 네. 본인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2012년에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책자가 하나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뭐 이제 이 관련한 책자인데 여기에 보면 위반 사례로 적시를 한 게 다른 분들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 외에 네. 별도로 이제 당시에 이제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있었는데 과거에요. 참여정부 때 그때 여당 의장과 동행을 한 상황에서 지방 권력을 교체하자 이제 이런 발언을 이제 해서 네. 사실은 선관위로부터 이게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네. 그 당시에서 정당 대표자와의 동행 및 특정 정당의 지지 발언 이것이 이제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문을 받았던 상황이 이제 있었습니다.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번 사례와 상당히 이제 유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징계의 뭐 강도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뭐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선거 때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자치부가 선거 관련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게 되기도 하고 네. 또 홍보물을 과거에 보면 사전투표 독려를 한 것이 선관위에서는 합법이다. 그 현수막이. 행정자치부에서는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그것도 유권 해석 내리는 기관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게 되면 장관의 이 문제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네. 또 정권에 또는 선거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종섭 장관의 이제 이 사과도 시기일도 상당히 좀 지체된 사과였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여당 쪽에 정권 쪽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재보선 이후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손학규 전 고문에 대해서 러브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 그 의원이 북콘서트를 하면서 또 손학규 고문을 얘기를 했고요. 정계 복귀 얘기들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닌데 점점 이렇게 또 유력 인사들 입에서 오르내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나는 그만하겠다라고 갔는데 언제 다시 또
복귀를 할 것이냐 이런 관심들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그 박영선 의원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제 뭐 손학규 전 대표가 아니라 분당보다는 이 당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큰 기준이 하나 새로 생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전까지는 신당에 대한 요구도 있다. 이런 것들을 박영선 의원이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보다는 이제 이야기를 당내에서 소위 비주류의 구심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이번 선거를 치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당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슈였는데요. 이제 그것보다는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으로 선거를 치르겠구나 이런 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당내 구심이 필요하다, 비주류의 구심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담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어떤 의미로 보면 안철수 의원한테 좀 동료를 요청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의미로는 본인이 그런 역할을 자임할 수도 있는 공간을 열은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중의적인 이게 손학규 전 그 대표랑 무슨 이렇게 교감하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구심이 필요하고 그 역할들을 자임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손 전 대표는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가지고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손학규 전 대표 정계 은퇴했고 그리고 교수 출신이고 학자죠. 그리고 교육자이기 때문에 정계 은퇴라는 것은 정말 엄중한 선언이고 대국민 선언 아닙니까? 과거에 물론 김대중 대통령도 정계 은퇴를 했다고 번복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대통령까지 됐지만 그때랑 지금이랑은 우리의 수준이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대선 후보급에서 새누리당의 정체성이 안 맞으면 저는 그 정신에 맞는 정당을 만들었으면 다른 것이 없는데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그 반대 정당인 경쟁 정당인 그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입당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어떤 그 도전적인 그런 모습은 저는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박영선 의원이 물론 당이 아무리 어렵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계 은퇴를 이미 선언한 손학규 전 대표를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비주류의 어떤 구심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저는 손학규 전 대표의 어떤 의식을 봤을 때 그런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미 물러간 그리고 이제 어떤 원로로서 남아있을 분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지 그것이 한국 정치의 저는 병폐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윤영 센터장님, 그 지금 뭐 얘기 중에 우리 뭐 야당의 새정치연합의 뭐 개파, 뭐 구심점, 비주류, 주류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 지금 이제 수감 중인데 뭐 추징금을 당에서 좀 십시일반으로 모으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재심 청구,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가능성, 뭐 이 부분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뭐 여당은 물론이고요. 뭐 야당 내에서도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억울한 면이 있거나 좀 더 이제 다퉈보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정당이라고 하면 어쨌든 국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그러면 국가의 기본적인 국가 질서, 또 그 안에서의 사법 체계의 인정, 또 사법 기관의 결정에 대한 수용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전제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사실은 거부한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권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일정 부분 약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일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제 불법 비리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정당이든 상관없이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갖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 제가 대중 여론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변하지 않게 단호한 이제 시각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내부에 이제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명숙 전 총리의 개인적 입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양새로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당이 주도하는 모양새를 비추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썩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민주주의는 법치고 그리고 이 법치는 지도자가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그랬을 때 문재인 대표는 야권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네. 그 대신에 역으로 한명숙 의원이 물론 과거의 친노의 어떤 데모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정의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것을 공당의 대표로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고 이것을 다시 구하고 뭐 다시 법을 뒤집고 네.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짧게. 네, 아마 안타까운 면들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네. 지도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이 세 분 다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세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